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교재의 288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 이제 제가 제공해드린 레옹 베르트에게라고 하는 헌사가 있거든요. 그 헌사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작품을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대단히 중요한 지침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작품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해석해야 될 텍스트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좀 더 이 저작에 대한 타당한 접근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저자의 명확한 의도를 지필 동기라든가 명확한 그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지만, 텍스트라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서로 섞이면서, 그래서 해석의 가능성들을 다양하게 펼쳐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어떤 담론의 보고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많이들 이 작품에 대한 그 논의들은 이미 뭐 수많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공연히 거기에 괜히 뭐 숟가락을 얹는 격이 되지 않을까, 또는 뭐 괜히 보탬이 되지 않고 괜히 이렇게 필요한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기울여 봐야 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 우리 안내문에 보시면 어린 왕자는 이제 현대 문명과 인간성을 비판하는 그러한 작품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현대 문명, 아마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구체적인 예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렇겠죠, 여러분. 네, 그러한 어떤 천민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그 현대 문명에 대한 날선 비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소행성들을 이제 방문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대의 어떤 인간 군상들, 그 다양한 그런 유형들이 있죠. 이 별들에 가보면 꼭 한 사람씩 그 거주를 합니다. 하나의 별은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생텍쥐페리의 어떤 입장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만,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뭐 별처럼 빛나지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많은 유형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에게 과연 정말 그 인간다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문과 고민을 이제 동시에 가져다 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찬사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우선 그 헌사를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 여러분 아마 이 작품을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대개 한 권씩 다 꽂혀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동화냐 반동화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동화 같은 경우는 항상 결론이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반동화라고 하는 것은 그 새드 엔딩이죠.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그러한 종결을 갖습니다. 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든가 이러한 작품도 굉장히 읽고 나면 가슴이 먹먹하죠. 예, 남 얘기 같지 않은. 예. 근데 이제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시겠지만, 이 어린 왕자가 이 지구별을 7번째 별로서의 지구별을 오게 되거든요. 6번째 별에 있었던 학자, 지리학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구에 오게 됩니다. 오자마자 만났던 동물이 있는데, 사실 이 동물에 대해서는 여우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뭐 관심이라든가 중요도에 대한 평가가 조금 뒷전으로 밀려났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요. 이때 이 뱀은 이 노랑뱀인데요. 이 뱀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이 어린 왕자와 이 뱀의 대화는 참으로 함축적이고, 심지어는 대화보다 침묵이 더 긴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노랑뱀이 갖고 있는 이 어린 왕자에 대한 태도는 어찌 보면 상당히 유능한 어떤 심리 분석가, 심리 상담가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우리가 어떤 심리 상담 분석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정신 분석 이런 쪽하고 한번 연결해서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등장하는데요. 책 제목이기도 한데,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성인들의 심리 분석을 하다 보면 본인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 오히려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퇴행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나 성격 형성이나 또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모든 원인을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들, 그것들이 제대로 애도의 기간을 갖지 못하고 억압돼 있었고, 그래서 일종의 심리적인 외상으로 계속 잠재되어 있다가 그런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삐져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고통의 소위 이제 감춰진 원인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이 갖고 있는 어떤 치료적인 기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노랑뱀과 이 어린 왕자, 지구에 왔을 때 처음 만났던 동물인 뱀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1년이 지나서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귀향의 방식이 대단히 극적이고 파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의 발목에서 노란 빛이 반짝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천천히 넘어졌다. 모래밭이라 소리조차 없었다. 라고 하는 26장의 끝부분입니다. 결국 죽음을 통해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B612라고 하는 소행성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아주 가슴 아프고 속상한 그러한 귀향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왕자를 동화가 아니라 반동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시고요. 우리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279쪽의 그 용어 해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장미가 나오죠. 이 어린 왕자에서 이 장미는 대단히 핵심 요소인데, 그래서 장미가
없었다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17장에 가보시면 이때 이제 뱀이 묻습니다. 이 노랑뱀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어떤 꽃하고 좀 말썽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불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그 B612라고 하는 소행성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6개의 소행성들을 방문하고 마지막 7번째로 이제 지구별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런 장미가 없었다면, 즉 장미하고의 불화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어린 왕자는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책조차 존재하지 않았겠죠. 장미는요, 여기에서 이제 콘수엘로 순신이라는 이 생텍쥐베리의 아내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장미하고의 장미가 갖고 있는 어떤 허영심, 그리고 이 장미가 조금 아주 귀여운 거짓말도 좀 합니다. 또 이제 의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본래 좀 그렇죠. 사랑이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렇게 노래도 있지만, 사랑은 이제 비러스윗한 거죠. 정말 달콤 쌉싸름한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의 별, 그리고 7번째 지구별까지 와서 여기에서 비로소 사랑이 무언지를 현자인 여우에게서, 아주 지혜의 상징이죠, 길들인다는 거. 요즘에는 이 길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루밍 범죄가 하도 많아서 참 쓰기가 좀 찝찝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범죄가 이렇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그러지 않을 때만 해도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었었거든요. 여하튼요. 자, 그리고 여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혜의 상징입니다. 거기 나오다시피.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뭐고, 길들임이 뭐고, 의례가 뭐고, 사랑의 정말 중요한 시간. 사랑은 친밀감이거든요.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하루에 만나서 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 상당히 고통스러우면서도 숭고한 행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눈 같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제 비밀이라고 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눈은 장님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정말 이게 이제 어떤 정신적인 안내자의 역할도 하면서 이 여우가 21장에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또 그래서 나눠드렸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5장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가 있어요. 이 바오밥 나무 그렇죠. 사람이 거주도 하고 무덤으로 사용도 하고. 근데 이 어린 왕자에서는 이 바오밥 나무가요, 이 어린 왕자가 사는 이 자그마한 한 집채만한 그런 소행성인데, 여기로 이제 씨앗들이 날아옵니다. 좋은 씨앗도 있고 나쁜 씨앗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게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게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은 이제 그 초장에 이 나쁜 씨앗들을 잘 뽑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아예 그냥 소행성 자체가 쓸모없는 그런 행성으로 변해버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책에서 보면은 그렇게 게으름뱅이의 별인데 제때 뽑아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3그루의 바오밥 나무가 이 소행성을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그러한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러면,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개인에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 어린 왕자는 이러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은 일종의 규율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즉 늘 아주 루틴하게 끊임없이 살피고 성찰해서 제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어떤 어둠의 씨앗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시대적 상황에서는 나치동의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바밤나무가 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격을 도야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그래서 항상 나쁜 어둠의 씨앗들을 늘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이 나오죠. 매우 중요한, 매우 여우와 마찬가지로 이 어린 왕자에서 매우 중요한 동물입니다. 어린 왕자에 세 종류의 뱀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우선은요,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 자체가 그러지만 6살 때 이 체험담이라고 하는 책에서 원시림에 관한 그러한 이제 내용의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맹수를 그냥 삼키는, 잡아먹는 보아뱀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1호가 있고 그림 2호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자 그림 있잖아요. 그게 그림 1호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특히 어른들한테 보여주면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야, 모자가 뭐가 무섭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엑스레이 투시된 것 같은, 속이 보이는,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있잖아요. 속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러한 제2호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산수, 지리, 좀 돈 되는 것 좀 공부해라. 그래서 화가의 꿈을 결국 내려놓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노랑뱀, 사막의 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7장에 처음 조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막의 뱀은 어떤 삶과 죽음의 어떤 수수께끼, 이런 것들을 어린 왕자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통한 대화라고 그럴까요? 대단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랑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실천적인, 그리고 항상 어떤 심리적 CPR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시는 우리 정혜진 선생님의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충조평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충조평판이라고 하는 건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꼭 심리적인 어떤 공허감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굉장한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른 말 하는 분들 있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만 안 해도, 여러분 느낌 오시죠? 충조평판, 바른 말, 그런 말만 안 해도, 그러고서 그냥 당신이 옳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은 옳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인간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삶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독특한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도 옳으냐? 그건 다른 문제겠죠. 적어도 우리는,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네가 죽을 만큼 어렵구나. 그것을 이제 바른 말 안 하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팁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주고 계시는데, 아마도 이 노랑뱀과 이 어린 왕자의 첫 만남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랑뱀이 어린 왕자의 이 소행성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라고 어린 왕자가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같이 공감해 주면서 또 대화를 안 합니다. 침묵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들은 굉장히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비극적인 방법에 이제 동의하게 된 것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별이 나오죠. 소행성 B612. 이 소행성과 관련돼서 이 소행성이
이렇게 어떤 인정받게 된 이 넘버를 쓴 이유도 그러지만 인정받게 된 과정을 보면은 이 터키 천문학자가 그냥 옷을 바꿔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 사람들이 터키의 독재자 뭐 에르도안입니까? 그때 독재자의 명령으로 인해서 양복을 입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천문학계에서 이 행성을 인정하게 되는 상당히 그 과정도 역시 어떤 그 현대 문명의 어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되는데 예, 손가락을 보는 듯한 예, 그러한 비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6개의 이제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 여러분 이제 6번에 보면 이제 사막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이 사막이 뭐고 이 사막에서 벗어나는 법이 뭘까? 네. 여러분 이제 이 주인공이 지금 이제 사하라 사막에 이제 불시착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생텍쥐페리는 그 비행 조종사였고 또 이 비행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좀 썼습니다. 이 작가의 생애에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특히 여러분 그 남방 우편기라고 이것이 이제 첫 작품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비행 조종과 관련된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일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문학적 가치도 있지만 어떤 기록으로서의 어떤 가치 있죠.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벌어지는 여러 겪은 일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 앙드레지드는 이 남방 우편기보다도 야간 비행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은 야간 비행이 뭐 워낙 이 어떤 그 항공 관련 기술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전하고의 위험도는 많이 달라졌겠죠. 예. 하지만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 생텍쥐페리가 실제로 그러한 어떤 항공 그 경로들을 탐색하고 그러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야간 비행이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예.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야간 비행을 감행하게 되는 이유가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 리비에르가 뭐 철도나 뭐 다른 어떤 배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낮에 따라잡았는데 밤에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 또 따라잡힌 만큼 또 따라잡히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잡은 만큼. 결국 이제 야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래서 대단한 어떤 비행 조종사들의 용기죠. 그래서 이제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비행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가치와 기록으로서의 가치, 이 두 가지를 다 봤을 때 본인은 이런 이제 남방 우편기보다 야간 비행을 더 높이 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극찬을 그 앙드레지드가 했죠. 자, 하여튼 뭐 이 사람이 이제 생텍쥐페리가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이런 어떤 불시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그게 이제 바탕이 됐지만 사하라 사막에서 이제 불시착을 했고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조종사가 그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 몇 호일까요? 예, 그림 제 1호였습니다. 여러분 모자 있죠. 그런데 이 어린 왕자는 바로 알아요. 예, 그만큼 어른과는 다른 거죠. 예, 마음의 눈,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 예, 이 우물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예, 도시에도 사막은 있다. 그러거든요. 예, 아마 여러분 이 우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21장에서 결국 우리는 그 현자로 상징되는 그 여우를, 사막 여우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사막이 무엇일까? 자, 그래서 여러분 283쪽으로 가보시면 그 두 번째 작품인 야간 비행이
페미나상을 수상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네, 이 앙드레지드가 극찬했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285쪽으로 가면 이제 실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어린 왕자도 이제 뭐 시체를 찾지 못했지만 이 생텍쥐베리, 이 저자인 생텍쥐베리의 시체도 찾지 못했거든요. 격추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뭐 비행기 결함으로 추락했을 가능성 분명히 있죠. 또는 어쩌면 자살이 아니냐라고 추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자살로 우리가 추정하고 그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이 생텍쥐베리에게 이 어린 왕자는 일종의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마지막 유언 같은 작품?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왜 죽기 전에 이게 편지글 같은 그러한 작품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이 아니라 텍스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작품 읽기 부분으로 가보시면 이게 아주 뭐 스테디셀러고 지금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면 제가 직접 그렇게 해본 적도 있지만 이 어린 왕자는 낭독하면 참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소리내서 어떤 작품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워서 몇 번 한번 읽어보라고 뭐 이러면 근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은요 막상 소리내서 읽으려고 그러면 막 버벅댑니다. 조금씩 연습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를 낭독하는 그러한 모임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낭독을 시켜보니까 뭐 빠르기, 호흡 많이 다르죠. 목소리도 그러고 상당히 낭독에 적합한 그러한 작품이 어린 왕자이기도 합니다. 286쪽 이 작품의 줄거리가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처음에 보아뱀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어린 왕자와 이렇게 만납니다. 어린 왕자에 대한 어떤 비밀들이 하나하나 이제 하루하루 시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이 조종사가 알게 됩니다. 바오밥 나무 씨앗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별에는 이 활화산이 2개가 있고 휴화산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활화산은 아침밥을 데우는데 매우 좋고 휴화산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잘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화산은 청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커서. 근데 상당히 재밌는 발상이죠. 어느 날 이제 별에 장미 한 송이가 날아와서 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씨앗이. 이 장미와의 불화 때문에 어린 왕자가 이렇게 어떤 여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6개의 별을 이제 방문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름만 얘기하고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영에 빠진 사람, 술꾼, 사업가, 점등인, 그리고 지리학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별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다양한 타입들, 유형들을 갖다가 좀 대표하고 있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우리가 좀 거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1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제 2부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그럼 뵙겠습니다.